제가 92년도가 이달의 문화인물 뭐 1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가 불교 방송에서 제작 부장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6편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국 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일연선사로 8만 대장경을 본다라는 책으로 묶여져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일연 스님한테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설을 얘기할 때, 노인과 바다를 얘기할 때 그 노인과 바다를 이해하려면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이해해야 그 작품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작품들은 전기적, 글쓴이의 전기적 요소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공유사 연구자라기보다는 일연선사의 연구자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뱅크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친구가 꽃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잖아. 이게 데모하는 모습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투쟁의 역사 속에서 꽃을 집어 던지는 이 의미가 뭘까? 이 역사라는 게 사실 투쟁의 기록이거든요. 그 투쟁의 기록 속에서 꽃이라는 것은 역사의 한 팩트인데, 그 한 팩트가 우리한테 어떤 변화로 다가오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친코라는 이 드라마도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팩트가 없으면 이 작품이 탄생하지 않죠. 이민진이라는 사람은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변호사인데 몸이 아파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파친코를 탄생시켰어요. 자,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말들, 사자성어, 옹고지신, 옛 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안다. 법고창신, 옛 것을 진리로 삼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구본신참, 옛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옹고지신은 공자님 말씀, 법고창신은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 선생의 말씀, 구본신참은 광무개혁을 한 고종임금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면 옛 것 가지고 새 것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 말 속에서 옛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라는 것이 잘 기록하고 잘 보존하고 잘 재현되어야 역사의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한테 좌표가 생겨요. GPS가 딱 꽂히지. 아, 내가 지금 한국 땅에 태어난 몇 세의 청년으로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생기고 나면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면 정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든 국가든 도시든 정의감 없는 것은 그 무엇에다 씁니까?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우리한테 정의감을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면 늘 고고학을 얘기해요. archaeology. 근데 고고학에 반대되는 학문의 개념이 뭔가요? 고현학. 고현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저거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이 학문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일본 건축가거든요. 곤와지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건축가가 창안한 학문이어서 우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옹졸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고현학에 반대되는 것은 고고학에 반대되는 학문의 영역은 고현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곤와지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고현학 이렇게 알라딘이나 예스2LF가 치면 책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현학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굉장히 옹졸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선덕여왕을 예로 들어보면, 선덕여왕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 제일 먼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로 만들고, 그게 문화산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문화산업화 그러면 K 뭐밖에 몰라. K-팝, 뭐 K-뭐인데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안고 있는 컨텐츠가 실제로 이기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그 컨텐츠들 얘기를 쭉 할 텐데, 삼국유사도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제 얘기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의 경우에는 TV 드라마로 만들 때는 선덕여왕하고 미실이하고 같이 하는, 선덕여왕 드라마 보셨죠? 미실이하고 같이 나오잖아. 선덕여왕이 어릴 때 이름이 뭡니까? 덕만이와 미실이 얘기가 그 TV 드라마에서 다뤄졌다면, 오페라 선덕여왕은 선덕여왕과
무영탑을 만든 백제장인 아비지와의 그 아주 멜로를 그린 오페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중에 병루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병루천에 보면 선덕여왕이 직위, 가슴에 막 불이 활활 붙는 직위라는 그 설화의 인물하고 같이 겨울 빈궁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이라고 역사에 기록되는 이 한 개체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궁유사는 그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뭐예요? 출판되거나 아니면 저자가 죽고 나서 70년 동안 이후에는 임자가 없어. 홍길동전 임자 없어. 춘향전 임자 없어. 사시남전기 임자 없어. 상궁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궁유사가 144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44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설화, 옛날 전설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이 저작물을 우리가 그냥 섞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시죠. 이게 그 연극 1945년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것도 사실 일제강점기 해방이라는 모티브가 없으면 이 연극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듬뿍 담고 있는 삼국유사를 우리는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오려면 저는 줄탁동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자로 밑에 줄탁동시 썼는데 줄자가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부화되기 전에 바깥으로 알을 탁탁탁탁 이제 엄마 나 이제 곧 나갈 거야. 그러고 막 쪼는 소리를 줄이라고 그래요. 그걸 듣고 엄마가 바깥에서 빨리 나와 그러고 탁탁탁탁 찌어주는 거. 그걸 탁이라고 그래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알이 깨어지면서 새 생명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예술 분야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창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깨어주는 놈과 나오려고 하는 놈이 같이 작용을 해야 뭔가 새 생명이 생긴다는. 그래서 줄탁 동시로 상궁유사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청, 정부 쪽하고 대학, 그 다음에 일반인 사람들이 같이 인식을 해야 같이 줄탁 동시를 해야 컨텐츠가 생긴다라는 전제를 두고 얘기 진행합니다. 자, 상궁유사. 상궁유사를 서울대 입학했는 친구들한테 한자로 써보라 그러니까 다 틀렸대요. 삼궁유사. 유자가 남을 유자거든. 사자가 일사자예요. 그 남은 얘기들을 촘촘히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상궁유사를 영어 원문으로 뭐라 그래?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몇 년 전에 저게 공식 등록됐어요.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저게 삼궁유사예요. 손자병법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 손자병법. Art of War. 전쟁의 예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저작물들은 굉장히 유네스코에 빨리 올라갔는데 한국 저작물들은 그렇게 많이 못해서 최근에 올라갔는데 메모라빌리아. 그러니까 삼국의 기억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이죠. 자, 상궁유사 국보 306호, 5권 2책, 9편목. 편목은 챕터예요, 챕터. 9챕터. 144개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 아주 얇아요. 요만한 책 2권 그냥. 2권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만약 상궁유사가 없으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시죠. 당군. 당군은 상궁유사 없으면 당군은 없는 거예요. 상궁유사 없으면 가야도 없는 거예요. 가락국기라는 게 상궁유사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싶고요. 이 육당체 남선,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이 양반이 삼국사기하고 상궁유사하고 2권이 있으면 당신은 어느 책을 택할래? 당근 삼국유사지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왜? 신전도 되고 얘기도 되고 뭐 전설집도 되고 사회지도 되고 이런 종합적인 역사책이 어디에 있나라고 해서 그걸 택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소설가 김훈.
남한산성 이런 거 현의 노래, 칼의 노래 썼던 이 양반이 자기 작품 공무도화라는 소설에서 대만 사학자의 말을 빌어서 일현 스님을 표현해 놓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현은 정말 야만과 사륙의 시대에 살았지만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일현 스님은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몽고 병난이 막 일어나고 몽고군이 침입하고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원나라가 되잖아요. 원나라가 되는 고려 중후기까지 사셨던 분이니까 정말 끊임없이 침탈당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전쟁의 와중에서 한국인임을 알게 하는 이 위대한 저작물을 남겼다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종교의 염을 금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삼국유사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삼국유사 우리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도혜스님이라는 분이 원래 이름이 곽영대인데 자기 아버지가 삼국유사를 한 건 갖고 있었어. 이거 되게 소중한 건데 내 죽어도 니 절대 팔아먹지 말해. 그러고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삼국유사를 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별의별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팔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는 없고 이 귀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안고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회 스님. 그죠? 지금 저 스님이 갖고 있는 삼국유사가 국보 306호 국보예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가 있으니 이 민영규 교수라는 분이 삼국유사 일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현의 라이프 스토리가 그 비문 뒤의 것을 번역해가지고 온전하게 알려진 게 민영규 선생님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군의 인각사에 가면은 삼국유사 비가 크게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데 옛날 비가 다 부서지고 요만큼 남아있어요. 4050자 중에서 100자 정도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탁본했는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4050자 중에서 4049자를 발굴해서 비를 복원한 사람이 박영돈 씨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정말 삼국유사의 진심이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가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세 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뭐 삼국유사가 어쩌니 뭐 그건 야사 아니야 뭐 대한사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삼국유사의 그야말로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현 스님은 선사이기도 하고 이름이 셋이잖아요. 견명, 회연, 일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생애 83년의 생애 동안 일현이라는 이름은 5년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견명이라는 이름도 14살 때 출가했으니까 14살까지는 이름이 견명이었어요. 그러고는 다 회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왜 일현이라고 이름을 바꿨을까 하니까 어느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 회자가 그늘 회자거든요. 그늘,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견명 중에 명자는 밝을 명자잖아요. 그늘과 밝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다. 그래서 일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를 정말 곰곰이 연구하다 보면 아, 이름을 일현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또 선사예요. 우리 구산 선문 중에서 가지산문을 대표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시인이에요. 삼국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학생들이 지금 여기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주 아까 얇은 책인데 밑에 각주를 막 달잖아요. 모르면 이제 단어풀이 같은 걸 해놓는데 각주 단책이 900페이지예요. 이만큼 두고. 그래서 그 삼국유사를 900페이지 책은 한 3일 정도 되니까 다 읽을 수 있겠던데 이제 그런 아주 독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보면 일현 스님 시가 48수가 나와요. 근데 보통 삼국유사에는 향가 14수가 있잖아요. 일현 스님 찬시도 48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현 스님이 강원도 계실 때는 강원도 이야기 모으고 그 다음에 남해 쪽에 있을 때는 가락국기 이야기 모으고 이렇게 다들 경주에 있을 때는 경주 이야기를 모으고 했는데 유물이라든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들려오는 말로 가지고도 부족할 때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영광 불갑사 같은 데 가서는 마라난타 스님이 이쪽 바닷가를 통해서 백제에
불교를 전하러 오셨구나. 아, 새벽에 온 반가운 손님. 뭐 이런 시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 48수가 굉장히 절창입니다. 그래서 일연 찬시 48수로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 딴 분이 꽤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가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신라 당군부터 신라기 고려 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담은 책을 저술하셨으니까 당연히 역사죠. 그런데 옆에 내가 정난이라고 써놨잖아요. 정난. 이때가 그 최씨 무인 정권 시절인데 그 살기 등등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정난이라는 표현을, 저 정난은 무신 정권을 지켰던 삼별초의 난을 이련스님은 정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놈들 난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강화도에서 개성으로 왕정 복고가 되고 삼별초가 큰 범선 40척에 검은 보화를 가득 싣고 진도로 도망갔습니다. 진도에서 또 관군들이 하니까 또 제주도로 도망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일본 오가사와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도둑놈들 보고 정난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사실 이련선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존재감 있는 탁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리고 스토리텔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자여서 한자를 잘 모르면 보기 어렵죠. 무량사부터 밑에 인각사까지 11개 사찰 4개 암자를 이련선님이 83년 동안 다니셨어요. 내가 요 풀이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전남 광주 무량사에 9살 때 가서 어디에서 태어났죠? 경산에서 태어났죠. 이련선님. 무량사 가서 강원도 진전사로 갔다가 대구 와서 비설산에 보당암, 무주암, 묘문암 있다가 경남 남해에 정림사, 길상암, 인천에 선월사로 갔다가 오사로 왔다가 대구 인홍사, 인흥사, 운해사, 용천사, 불일사, 운무사, 광명사, 인각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사찰을 다니면서 이련스님이 유사, 남은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만든 책이 상궁유사입니다. 그래서 상궁유사, 얼마 전에 박찬욱 감독이 했던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도 독일 작가가 쓴 소설책 중에서 한 대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이젠 상궁유사로 가지고 저기 뭐 아르헨티나 영화 감독이 실제로 영화를 만들어서 오스카상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련스님은 세수 83, 범락 69, 포산 시절, 남해 시절, 경상도 시절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대구 시절이 43년이에요. 그러니까 83년을 사는데 대구에서 43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대구에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대구에 봉준호 동상을 세우자 이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안 하고 간 영화 감독의 동상을 세워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상궁유사라는 엄청난 저작물을 만든 일연선사를 현창하는 게 맞는지. 근데 일연스님을 현창하는 것은 대구 시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포산 시절, 인흥사 시절, 인각사 시절. 그럼 대구에서 일연스님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상궁유사를 제일 먼저 쓴 곳이 대구예요. 상궁유사에 보면 제일 앞에 역대연표라는 게 있어요. 가야임금, 고구려임금, 백제임금, 신라임금, 후백제임금까지 연명을 쫙 해가지고 소수리왕 뒤에 누구, 법흥왕 뒤에 누구 뭐 이런 거를 왕 순서를 가르쳐주는 책은 유일하게 상궁유사밖에 없습니다. 상궁유사가 없으면 고구려 때 왕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백제왕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역대연표를 쓰기 시작한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구가 상궁유사로 인해서 돋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상궁유사는 토종 컨텐츠를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라고 했는데 퍼블릭 도메인은 임자 없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임자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 퍼블릭 도메인을 가지고 한번 따져 볼게요. 지금 상궁유사를 가지고 소설화해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김동리 선생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저게 상궁유사에서 나왔나 할 정도로 서정주가 쓴 신라초 저건 향과 연례수를 현대시로 바꿔서 자기가 새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시인이 어떻게 경상도의 향가를 가지고 14수를 시로 만들었던가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은 서정주, 신라초 이것만 배웠을 거예요. 이게 향가로 쓴 시집이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정주가 쓴 시 중에서 헌화가라는 시, 향가 있잖아요. 헌화가라는 서정주의 시를, 그걸 보고 다시 윤대령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푸른 길이라는 단편을 썼어요. 저게 7번 국도, 저기 울산 포항부터 시작해서 저기 강릉까지 가는 그 7번 국도를 타고 옆에 앉은 동승했던 여자 그 분하고 같이 신라 얘기를 나누면서 쫙 올라가는 아주 짧은 단편이에요. 이걸 인터넷에서 신라의 푸른 길 이렇게 찾으면 아주 짧은 글이니까 돈 주고 안 사고 딱 읽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참 소설 재밌고 깔끔하게 잘 썼다.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 나온 향가 하나가 서정주를 통해서 이 윤대령한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설가 윤후명이라고 돈황의 사랑 썼던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삼국유사 읽는 호텔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삼국유사 한 권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한 호텔에 앉아가지고 민족과 국가와 신라와 고구려를 생각하면서 삼국유사를 읽어내려가는 그 얘기를 소설로 담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운몽. 서포 김만중이 자기 어머니를 달래주기 위해서 쓴 소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삼국유사 중에서 조신설화라는 설화를 하나 떼가지고 와서 소설로 쓴 게 이거예요. 이 서포 김만중의 작품을 가지고 다시 쓴 사람이 광장을 썼던 최인훈 작가가 또 구운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또 꿈이라는 중편을 썼어요. 조신설화로 가지고. 이걸 신상옥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신영균 주연의 꿈. 그 다음에 만다라를 썼던 김성동이라는 작가가 꿈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영화감독 배창호가 1990년에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꿈이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 다 삼국유사 조신설화로 만든 건데요. 이게 황신혜의 데뷔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세 감독이라고 잘 알 거예요. 이명세 감독이 만든 개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삼국유사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현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삼국유사야? 왜냐하면 삼국유사의 그 중에서 모티브가 됐던 게 조신설화인데, 한 성녀가 꿈속에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아기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그 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라는 건 참 허무하구나 라는 옛날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힘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힘이 어떤 컨텐츠를 낳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지훈 감독이 만든 달콤한 인생, 이병헌이가 근총자살하는 이거, 너는 나에게 뭐를 모욕감을 줬어 라는 그 영화잖아. 이것도 삼국유사의 조신설화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지훈 감독이나 지금 얘기하는 최동훈 감독이나 이런 친구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야, 정말 삼국유사 가지고 영화 정말 멋진 거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희망을 피려가는 감독들이에요. 최동훈 감독이 지금 외계 플러스인 때문에 지금 좀 기가 죽어 있던데, 옛날에 만들었던 전우치라는 영화는 삼국유사 중에서 표훈대덕과 만파식적 이야기로 가지고 판타지로 만든 영화예요. 보통 전우치를 만들면 조선시대 때 군담 소설 전우치전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표훈대덕과 강동원이가 갖고 다니는 것을 표훈대덕이 저기 김윤 누구죠? 저 친구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우치라는 것도 삼국유사로 만든 영화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 얘기했어, 소설 얘기했어, 시 얘기했어, 지금 이제 연극 얘기. 국립극단에서는 2년간에 걸쳐서
삼국유사로 가지고 젊은 작가들과 젊은 연출가들한테 연극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뭐 나의 처형은 밤이면 양들을 사러 마켓에 간다. 꽃이다. 로맨티스트 죽이기. 이렇게 해서 막 만들었죠. 2000년도에는 나는 똥을 누고 너는 물고기를 누웠다. 저거는 포항 오어사, 포항에 가면 오어사라는 절이 있죠. 오어사 창근설화예요. 창근설화. 원효하고 해공하고 이야기로 담았던 거고,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만파식적을 삼국유사를 읽어보면 아는데 만파식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만파식을 다시 찾아. 그래서 만파식적의 이름을 다시 붙여줘. 만만파파식적 이렇게 이름 붙여줘요. 그래서 그런 재미난 스토리를 저기 표현했고, 무극의 삶. 그래서 이런 연극들을 활발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평론가가 좋다고는 했지만 좀 잘 못 만들었다.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 건 좋은데 앞으로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뼈아픈 평가를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좋은 시도였죠. 자, 헌화가 누구는 이제는 삼국유사로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요. 저 이만희 작가가 그렸고요. 아바타 처용이라고 서울무용단 단장이 처용가를 가지고 무용을 만들어서 전국 세계 순회 공연을 해서 각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서동요라는 드라마도 나왔고, 찬기파랑가라는 뮤지컬도 나왔고,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저거는 SBS, 이건 MBC. 자, 그래서 지금 삼국유사 얘기하면 아이고 그 고리타분한 동네 책인데 그걸 갖고 뭘 김 관장께서는 그렇게 열을 내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삼국유사가 번역된 게 이런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5분의 4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르헨티나 감독이나 브라질 감독이나 뭐 아이슬란드 감독이 삼국유사를 보고 와, 얘기 너무 재밌네. 아까 조신설화처럼 영화 하나 만들어 가지고 뻥 띄워버리면 우리는 그 컨텐츠를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뺏겨버리기 전에 우리가 뭔가 좀 아이디어를 집중해서 우리한테 관련되는 문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번역된 게 이태리 말로 번역된 겁니다. 마우리치오 리오또 교수라는 사람이 뭐 용인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삼국유사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삼국의 보물은 K-팝이 아니라 삼국유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삼국유사 얘기에 푹 빠져있던 사람. 이제 이 리오또 교수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앞에 이렇게 번역되었던 이 많은 사람들, 저는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만나봤고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도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정말 너무 빠져있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있고 삼국유사를 칭찬하는 동안 나는 불안해져. 야, 빨리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의 이야기꾼을 호메로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머.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이야기꾼은 사람들이 일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꾼 간의 대결도 재밌겠다 싶어서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삼국유사, 천일야화, 자타카,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솝우화, 요 책들이 퍼블릭 도메인 스토리예요. 이제는 저 얘기를 인용했다고 해서 누가 저작권 받으러 온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저걸 인용을 해서 내가 내 나름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그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천일야화, 저게 아라비안 나이트잖아요. 천일야화를 가지고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명작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자타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타카는 저게 불교 경전 중에 하나죠. 본생경, 본생담이라고. 자타카의 내용을 80% 이상 베낀 게 이솝우화입니다. 이솝우화 보면은 자타카 읽고 이솝우화 보면 재미없어 못 봐. 저기에 원숭이로 나오는 게 여기 악어로 나오고 개체가 바뀌었을 뿐 자타카를 그대로 베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솝우화 훨씬 전에 자타카가 있었으니 이솝이라는 꼽추가 자타카를 보고 지 글을 썼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머가 쓴 이 두 책은 서양의 문명과 문화를 리드한 책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삼국유사도 이제 한 달이 끼어들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이야기는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이잖아요. 지금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이제 403년쯤 되나요? 407년쯤 되네요.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1박 2일을 중국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강호동이를 팔아먹은 게 아니거든. 1박 2일의 구성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1박 2일의 구성.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틀을 뉴욕에 있는 친구가 갖고 왔잖아요. 레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작곡가가 갖고 와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저기는 로미오 가와 줄리엣 가의 서로 가문의 투쟁을 벌였다면 여기는 뉴욕 북쪽에 사는 깡패하고 남쪽 깡패하고 대결하는 패싸움하는 이야기잖아요. 저기가 줄리엣이라면 여기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틀이라는 게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많은 작품들을 재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하면 이제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저절로 떠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뮬란 적었어요. 뮬란이라는 게 그 중국 설화 중에 딱 한 줄이에요. 아버지가 아파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한 여자가. 그 여자의 이름이 뮬란인데 실제로 한자로 쓰면 화목란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이야기를 디즈니가 갖고 가서 만들었잖아요. 1편, 2편 많이 팔아먹었고 실사로까지 찍었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해서 다시 실사로 만든 영화가 화목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일본은 자기 얘기가 나가 있는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으니 자 보십시오. 돈키호테. 저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쓴 작품이잖아요. 소설. 돈키호테를 연극으로 만든 게 지금 영국 국립극단의 연극이에요. 저 그림은 피카소 그림입니다. 그 돈키호테라는 걸 연극을 만드는데 저 연극에 대한 저작권 누가 갖고 있느냐? 영국 국립극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키호테 이야기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게 라만차의 사나이라는 뮤지컬이에요. 라만차가 풍차로 막 돌격하던 그 동네 이름이 라만차거든요. 그래서 돈키호테하고 라만차의 사나이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데 장르가 다르지. 연극, 뮤지컬. 우리는 라만차의 사나이 그러면 조성우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라만차의 사나이가 엄청나게 그 히트를 치고 그 저작권은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이거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이에요. 이 라보엠이 오페라잖아요. 이걸 가지고 뉴욕 애들이 렌트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보엠은 밀라노에 살고 있는 아주 청년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라면 이거는 뉴욕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야기예요. 저쪽이 그야말로 기관지염으로 그 미미가 죽는다면 이쪽에서의 주인공은 그 무슨 병이죠? 그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상황, 그 다음에 죽는다는 상황, 청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 얼개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또 다른 문화를 양산하잖아요. 삼국유사는 충분히 이 것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예만 더 들어볼까요? 서유기. 서유기는 중국의 오성은이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잖아요. 삼장법사하고 손오공, 저팔계 또 누구죠? 사오정. 근데 중국에서는 별 재미를 못 보고 일본으로 건너왔죠. 일본으로 건너와서 드래곤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래곤볼을 만들고 지금 드래곤볼이 저렇게 가면 같은 걸 다 쓰고 있잖아요. 저걸 착안해서 중국 유학생 하나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 오페라를 만든 거예요. 서유기라는 오페라를 만든 서유기 서쪽으로 놀러 간 이야기잖아요. 제목 보십시오. Monkey, Journey to the West. Journey to West. 서쪽으로 놀러 간 원숭이라는 오페라를 만드는데 저 오페라가 영국 국립 오페라단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기라는 저 이야기의 힘이 여러 군데 저작권을 만들어
주고 작품을 만들어줬고, 우리나라에는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일본에서 들어온 애니메이션에 노래를 김수철이가 붙였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 뭐 나쁜 일을 하면은 그 노래인데, 중국 서유기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사람은 김수철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컨텐츠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을 때 이런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텐츠를 잘 만들어 보고 싶은데 딱 세 가지 제약이 있어요. 하나는 만들지 못하는 현실. 왜? 돈이 없어. 누가 정책적으로 대줘야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 단체장은 전부 뭐 다리 만들자 뭐 만들자 해서 우리가 전혀 별로 반기지도 않는 아주 조잡한 뭐 컨텐츠들을 자꾸 만들어낼 때 우리가 막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이 없어서 만들어내지 못해. 두 번째, 빼앗고 뺏기는 현실. 우리가 잘하려고 뭐 다 해버리면 옆 지자체에서 훔쳐가 버려. 만약 김해에서 잘해보고 싶은데 부산에서 훔쳐가 버린다거나, 광주에서 잘해보고 싶은데 순천에서 훔쳐가 버린다거나. 그래서 빼앗고 뺏기는 현실. 그 다음에 왜곡과 오류의 현실. 해석을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만 극복하겠다라고 염을 세우고 뭔가 새롭게 출발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 젊은 가슴 속에 있는 에너지로 가지고 충분히 멋진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컨텐츠를 만들면 일단 뭐가 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돈이 된다. 두 번째, 이 국가적인 내셔널리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지역 세계 문화를 향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포부가 생긴단 말이죠. 타일귀래 차여상인 중롱일장. 이게 일현스님 유언이에요. 유언. 비에 새겨져 있어. 이게 번역해보면 훗날 돌아와 여러분과 더불어 한바탕 흥겹게 놀겠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국유사를 보고 일현을 보면서 일현스님이 나중에 착 해서 환생을 하시면 일현스님 삼국유사 가지고 만든 많은 문화 컨텐츠들하고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시겠다는 뜻인가 보다. 나는 문화 컨텐츠의 길을 걷겠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삼국유사 일현스님에 대해서 딴 건 몰라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아주 굉장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URL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거 지금 스태프들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이걸 어디에 올린대요. 올리면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이걸 보세요. 내가 오늘 설명했던 이 PPT하고 저렇게 이북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니까 반드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4, 5, 20 20군데 지자체가 삼국유사하고 일현 갖고 먹고 살려고 하는 지자체예요. 이렇게 많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다들 인연을 갖고 있는. 울산은 처용가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번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일현 가지고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년쯤 되면 뮤지컬 일현 해서 혹시 능인고등학교에서 단체 관람 올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영화의 70%가 사실 환타지 영화고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대구가 이제 삼국유사의 고장이 되면 신화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군이 삼국유사 테마파크 같은 데서 야외 음악제로 해서 그 신화 영화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삼국유사와 일현으로 K 컨텐츠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고 대학에 가서 관련 전공을 하면서 저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면 새로운 컨텐츠의 신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나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삼국유사가 빵 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